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미겔 로하스를 영입했습니다. 트레이 터너와 결별하고 댄스비 스완슨도 포기함으로써 개빈 럭스에게 유격수를 맡기기로 한 다저스가 로하스를 영입한 이유는 럭스의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빈 럭스와 크리스 테일러가 풀타임 유격수로 뛴 적이 없는 다저스는 지난해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인 로하스로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다저스가 넘겨준 선수는 유격수 자원인 제이콥 아마야로 마이애미의 13위 유망주가 된 아마야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할 준비를 끝냈지만 다저스는 타격 45, 파워 50, 수비 60의 아마야보다 더 확실한 대안이 필요했고 반면 마이애미는 로하스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를 얻게 됐습니다. 마이애미는 조이 웬들도 트레이드하게 되면 이루수인 재즈 치즘이 유격수로 옮길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와 맺은 2년 1,000만 달러 계약이 1년 남아있기 때문에 연봉이 500만 달러인 로하스를 영입함으로써 다저스는 공식적으로 사치세 기준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바우어의 올해 복귀가 확정됨으로써 사치세 기준의 턱 밑까지 갔던 다저스는 마감 시한 때 데려올 선수들을 고려하면 사치세 리셋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치세 돌파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로하스를 데려올 거라면 차라리 김하성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1995년 10월생인 김하성은 1989년 2월생인 로하스보다 한참이 어리고 2년 1,700만 달러의 잔여 계약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스완슨과 함께 최종 3인에 올랐던 김하성과 로하스의 수비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면 조정 OPS는 로하스 72, 김하성 107로 김하성이 월등합니다. 이에 김하성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5.1, 로하스는 2.5로 김하성이 로하스의 2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그런 김하성을 데려오려고 했다면 다저스는 유망주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같은 지구팀인 샌디에고라면 더 비싸게 부를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저는 다저스가 김하성 영입은 고려도 타진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현진이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뒀던 2014년 에인절스 원정 경기에서 헨리 라미레스 대신 선발 유격수로 나서 류현진의 호투를 돕는 신기의 수비를 선보였던 로하스는 이로써 9년 만에 자신이 데뷔한 팀인 다저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14년 10월 다저스에 부임한 프리드먼은 2달 후 첫 트레이드를 합니다. 프리드먼은 디고든, 데네런, 미겔 로하스를 마이애미로 보내고 오스틴 반스, 키케 에르난데스, 크리스 에처, 앤드류 히니를 받는 4대3 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2014년 도루왕이 된 고든은 2015년 타율, 도루, 안타, 3관왕과 함께 골드글러브와 실버슬러거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이 트레이드는 다저스가 고든의 2015년 연봉 250만 달러와 헤런의 2015년 연봉 1,000만 달러를 모두 부담하는 트레이드였습니다. 프리드먼은 히니를 에인절스로 넘기고 FA를 앞둔 하위 캔드릭을 데려오지만 승리 기여도에서 고든 4.3, 캔드릭 1.6으로 5살 어린 고든이 완승을 거둡니다. 캔드릭이 부진하면서 시즌 중반 급하게 데려온 체이스 어틀리까지 부진한 반면 고든은 마이애미와 5년 5천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프리드먼은 보물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6 시즌이 개막하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고든이 약물 검사에서 적발돼 80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고든은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사람들은 뼈밖에 없는 고든의 적발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호세 페르난데스의 사망 다음 날에 열린 경기에서 페르난데스를 기리는 의미로 좌타석이 아닌 우타석에 들어서 콜론이 한복판에 던져준 공을 홈런으로 만들고 울면서 그라운드를 돌았던 고든은 2017년 200안타와 60도루를 기록하고 시애틀로 트레이드되지만 도루수가 급감한 30세 시즌부터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 선수가 됩니다. 반면 키케 에르난데스와 오스틴 반스가 다저스에서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는 뒤집히게 됩니다. 마이애미에게 위안은 OPS가 0.9에 가까웠던 20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공격은 언제나 평균 이하였지만 수비에서는 항상 제 몫을 해냈으며 클럽하우스의 리더로 매팅리 감독을 도운 로하스의 존재였습니다. 이에 마이애미는 로하스에게 2년 $1,000만 계약을 2번이나 주게 됩니다. 반면 탑엔드 유망주가 아니라면 오히려 트레이드 카드로 쓰는 걸 아끼지 않는 프리드먼 사장은 공격 포텐셜이 떨어지는 아마야를 지켜야 하는 유망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이는 미겔 바르가스가 3루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고 역시 공격 포텐셜이 좋은 마이클 부시가 2루수로 분류되긴 하지만 1루에 더 어울리는 맥스먼시 유형임을 감안하면 코리 시거와 트레이 터너가 거쳐간 다저스의 유격수 자리는 럭스가 실패할 경우 당분간은 단기적 해결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탑티어 선수들 전원이 장기 계약을 맺은 유격수는 당분간 대여급 선수가 FA 시장에 나오거나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저스가 그럭저럭 플랜 B를 준비한 반면 난리가 난 팀이 있습니다. 젠더 보가츠와 결별한 데다 트레버 스토리까지 부상을 당함으로써 스토리를 테스트할 기회조차 잃게 된 보스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송구 속도가 크게 저하돼 2루에서도 평균 이하의 송구력을 보여준 스토리는 개인 훈련 도중 팔꿈치 부상을 당했고 인대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스토리는 기존 방식의 토미존 대신 내부에 버팀대를 삽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 수술을 받은 마에다가 조기 복귀에 실패했음을 고려하면 스토리도 야수의 토미존에 해당되는 6개월을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올 시즌은 전력 외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즌을 시작하면 유격수로 한 시즌 30경기 이상을 출전한 적이 없는 키케 에르난데스에게 유격수를 맡겨야 하고 키케가 빠져나간 중견수에는 제런 듀란을 써야 하며 플래툰이 어울리는 크리스찬 아로요를 2루에도 고정할 수밖에 없는 보스턴은 반드시 유격수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샌디에고가 김하성의 트레이드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샌디에고가 선발 투수를 원하기 때문에 크리스 세일과 교환하는 건 어떨까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스턴이 김하성을 데려가는 일은 일어날까요? 디 애슬레틱의 보스턴 전담 기자인 체드 제닝스는 보스턴이 선택할 수 있는 유격수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강은 미러키에서 윌리 아다메스를 데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를 겸비했으며 FA까지 2년이 남은 아다메스는 미러키가 연장 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대로 FA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제닝스는 올라운더는 현실적으로 데려올 수 없다며 샌디에고 김하성, 볼티모어 호르헤 마테오, 세인트루이스 폴 디용, 마이애미 미겔 로하스, 클리브랜드 아메드 로사리오를 언급합니다. 마테오가 볼티모어 선수고 디용이 데뷔 시즌 후 5년 연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다 로사리오는 수비가 대단히 불안하고 로하스는 이미 다저스로 이적한 반면 김하성은 그리샴과 함께 패키지로 데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스턴은 유격수와 중견수에서 수비가 뛰어난 둘을 동시에 영입하게 되면 키케가 아로요 대신 2루를 맡는 등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김하성을 데려오기 위한 보스턴의 움직임이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는 반면 보스턴은 꽤 오래전부터 마이애미에서 웬드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임 블룸 사장이 템파베이 출신이기 때문에 웬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보스턴은 트레이드의 사이즈를 키워 선발 투수를 함께 데려오는 것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이 노릴 수 있는 유격수는 라울 몬데시의 아들로 한때 정상급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지만 매년 부상에 신음하고 있고 바비 위트 주니어에게 밀린 아달베르토 몬데시를 캔자시티에서 데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6년차가 된 몬데시는 도박에 가까운 영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7위 유망주인 마르셀로 마이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보스턴은 마이어의 스탑캡이 될 선수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컨텐딩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스턴의 필요성보다는 샌디에고의 트레이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하성과 그리샴을 가지고 약점인 선발진을 보강하고 싶어 하지만 에이스급을 받아오긴 어렵고, 그렇다고 싸게 넘기기도 싫은 샌디에고는 야수진의 두터움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팬그래프의 예상 승리 기여도에서 샌디에고는 메이저리그 2위로 메이저리그 8위인 다저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굳이 무리한 무브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맥 카펜터와 2년 1200만 달러 계약에 이어 오랫동안 눈독을 들였던 넬슨 크루스와 1년 100만 달러에 계약한 샌디에고는 마음에 드는 대가를 받지 않는 한 내야 포지션이 모두 가능한 김하성을 트레이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티스가 20경기 출장 정지 후 돌아왔을 때 카펜터가 주전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만약 카펜터가 주전 일루수가 될 수 있다면 샌디에고는 크로네너스를 다시 2루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샌디에고의 라인업은 1번 타티스, 2번 소토, 3번 마차도, 4번 보가츠, 5번 크로네너스, 6번 크루스, 7번 카펜터, 8번 놀라, 9번 그리샴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42세 시즌의 크루스와 37세 시즌의 카펜터가 동시에 잘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일루수로 쓰기에는 아까운 크로네너스를 2루로 돌려보내면서 김하성에게는 유틸리티 롤을 맡기거나 김하성의 트레이드 가치가 높으면 마감 시한 트레이드를 통해 부족한 전력을 보강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샌디에고가 아주 만족스러운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한 트레이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대로 시작한다고 해서 트레이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하성에게는 어떤 시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샌디에고는 컵스가 방출한 일루 좌타 요원인 알폰소 리바스를 영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저스가 DFA한 바우어는 예상대로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완전 방출이 확정됐습니다. 트위터에 가타카나로 자기 이름을 써놓은 바우어는 이러다 정말로 일본에서 뛰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바우어를 1년 72만 달러 계약으로 데려가는 팀은 정말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코레아에게 주기로 했던 3억 달러를 아낀 매츠는 앤드류 맥커친과 트레이 맨시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츠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더 쓰고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